한 남자가 10억짜리 자산을 2개나 쥐고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를 망설입니다. 바로 수도권 아파트 2채를 가진 대한민국 3040 영끌족입니다. 가진 게 많을수록 왜 더 가난해지는 걸까요? 2025년 현재 이 나라의 가계빚은 2,000조 원, 4식구 가정이 한 집당 1억 원씩 빚을 나눠진 셈입니다. 부의 사다리가 빚의 올가미로 뒤집힌 구조와 그 안에 갇힌 세대의 진짜 원인,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소형 아파트 한 채, 그리고 경기도 신도시 중형 아파트 한 채. 36살 김민수 씨의 자산 목록입니다. 종이 위에 적힌 숫자만 보면 그는 분명 성공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의 통장을 열어보는 순간 숨통이 조여오는 현실이 드러납니다. 순자산, 정확히 0원, 아니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민수 씨는 2020년 집값이 매달 1,000만 원씩 뛰던 그 뜨거운 여름에 첫 번째 집을 샀습니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는 공포가 그를 은행으로 내몰았죠.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끌어쓰고 부족한 돈은 신용대출로 메웠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집값이 또 한 번 오르자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집까지 손에 넣었고 이번엔 마이너스 통장까지 터치했습니다. 매달 통장을 빠져나가는 숫자는 냉혹했습니다. 월이금 상환액만 월 350만 원. 여기에 관리비, 재산세, 아이 학원비를 더하면 월급 500만 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저축?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회식 한번 가려면 신용카드를 긁어야 했고 명절 보너스는 이미 다음 달 이자로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민수 씨가 진짜로 깨달은 건 아이가 아팠던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통장 잔고는 12만 원. 10억짜리 집 2채를 가진 남자가 택시비조차 걱정해야 하는 순간 그제야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건 자산이 아니라 빚을 담보로 한 환상이었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이 같은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는 새 아파트 입주 인증샷이 올라오지만 그 뒤에 숨겨진 통장 알림은 빨간불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민수 씨 개인의 선택 실패일까요? 아니면 더 큰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는 걸까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금리 시대니까 다들 빚 갚고 있겠지? 당신도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숫자를 보면 입이 안 다물어집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대한민국 가계빚은 1978조 8천억 원. 2026년 들어 이미 2,000조 원을 넘어섰어요. 금리 올랐는데 빚은 왜 더 느는 거예요? 대답은 간단해요. 은행 문 막히니까 사람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간 거죠. 저축은행, 캐피털, 심지어 대부업체까지요. 이 금융권이 대출 한도 줄이자 금리 2배 더 비싼 이 금융권으로 돈이 쏟아졌어요. 이걸 경제학에선 풍선 효과라고 불러요. 한쪽 누르면 다른 쪽이 빵 터지는 거죠. 정부는 대출 규제 강화했다고 자랑하는데 실상은 빚이 더 위험한 파이프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더 무서운 건 이 빚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2025년 기준 20대 가계대출 연체율이 전 연령층 중 가장 높아요. 이 친구들 집 사려고 종잣돈도 빚으로 마련하고 있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생활비 대출까지 더하면요. 사회 첫발 떼기도 전에 이미 빚쟁이 신세예요. 정부는 말하죠. 건전하게 소비하세요. 근데요. 월세 60만 원에 식비 40만 원, 통신비 10만 원만 써도 월급 250만 원 중 110만 원이 날아가요. 저축하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강남 아파트 주미값이 30억인 나라에서 월 50만 원씩 모으면 500년 걸려요. 500년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택하게 돼요. 안전하게 평생 가난하게 살 거냐, 아니면 위험하게라도 한 방 노릴 거냐. 민수 씨가 영끌한 이유도, 후배가 코인에 끼어든 이유도 여기 있어요. 이 구조가 개인을 극단으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2020년 코로나 터지자 정부가 돈 풀었죠? 엄청난 양의 돈이 시중에 쏟아졌어요. 근데 그 돈, 당신 월급 통장으로 들어왔나요? 아니잖아요. 그 돈은 먼저 은행으로 갔고 은행은 신용 좋은 사람들한테 빌려줬어요. 이미 집 있는 사람, 이미 자산 있는 사람들한테요. 이게 바로 칸틸론 효과예요. 18세기 경제학자가 발견한 원리인데요. 새로 찍어낸 돈은 공평하게 안 퍼져요. 돈이 먼저 도착한 사람들은 아직 물가 안 오른 상태에서 자산을 쓸어 담아요. 부동산, 주식, 금 뭐든지요. 그럼 그 자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죠. 하지만 평범한 월급쟁이한테 그 돈이 도착할 때쯤엔 이미 모든 가격이 다 올라 있어요. 집값도, 전세값도, 라면값까지 다 오른 상태죠. 결국 똑같은 월급 받아도 살 수 있는 건 줄어들어요. 이게 자산 진공 청소기 효과예요. 가만히 있어도 부자는 더 부자되고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가난해지는 구조죠. 숫자로 볼까요?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아파트값
2년 합산하면 약 40% 가까이 뛰었어요. 2020년 한 해만 23.1%, 2021년 13.5% 오랐죠. 강남 일부는 더 폭등했고요. 같은 기간 평균 임금 상승률은요. 2020년 3.6%, 2021년 4.1%. 집값은 하늘로 치솟는데 월급은 고작 연 4% 안팎으로 기어가는 수준이에요.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우냐고요? 답은 하나예요. 빚 내는 것. 민수 씨가 영끌한 게 욕심이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던 이유예요. 지금 안 사면 영영 못 산다는 공포. 그거 틀린 말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공포가 그를 함정으로 밀어넣었죠. 그럼 이 구조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선택이 뭘까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걸까요? 10억 모으면 1년에 이자만 4천만 원인데 우리는 10년 일해도 1억도 안 모이잖아. 28살 회사원 이지윤 씨의 말이에요. 내일 아침 7시 출근, 밤 10시 퇴근. 연봉 3,800만 원이에요. 월세 70만 원에 생활비 쓰고 나면 한 달에 50만 원 저축도 빠듯해요. 지현 씨가 계산해 봤대요. 이 속도로 30년 모으면 1억 8천. 근데 서울 변두리 오피스텔 한 칸이 3억이에요. 그럼 나는 평생 월세충으로 살라는 거야? 그녀 목소리엔 분노보다 체념이 묻어났어요. 이게 바로 지금 2030 휩쓸고 있는 금융 허무주의예요. 뼈 빠지게 일해도 집 한 칸 못 산다는 절망. 이게 사람들을 두 극단으로 내몰아요. 첫 번째는 비투, 코인, 주식, 선물 옵션에 대출받은 돈 몰빵하는 거죠. 지현 씨 남자친구 작년에 알트코인에 2천만 원 넣었다가 300만 원으로 날렸어요. 그 2천 중 상당 부분이 신용대출이었고요. 두 번째 극단은 포기예요. 아예 미래 접고 오늘 태우는 거죠. 어차피 집도 못 사는데 뭐 하러 모아. YOL로 한 번뿐인 인생 지금 즐기자는 거예요. 해외여행, 명품, 구독 서비스, 배달 음식. 통장은 매달 통통 비지만 후회는 없대요. 어차피 모아봤자 의미 없잖아. 젊은이들이 너무 해프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합리적 선택이에요. 게임 룰이 불공평할 때 플레이어는 룰을 안 따르거나 게임판을 뒤집으려 하거든요. 2030의 빅2와 욜로는 비이성이 아니라 망가진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반응인 거예요. 근데 그 반응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민수 씨는 2020년에 이렇게 생각했어요. 집값 연 10%만 올라도 3년이면 3억은 벌지. 대출 이자? 그건 투자 비용이야. 근데 3년 지난 지금 계산기는 빨간불 켜고 있어요. 왜냐고요? 수학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첫 번째 집 5억, 대출 4억, 금리 연 4.5%, 매달 이자만 150만 원이에요. 두 번째 집 6억, 대출 5억, 금리 5%, 매달 이자 208만 원. 합치면 월 358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거예요. 1년이면 4,296만 원이에요. 집값이 1년에 4,300만 원 이상 올라야 본전이라는 뜻이죠. 그래도 집값은 계속 오를 거 아냐? 당신 지금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요, 2023년부터 집값 안 올랐어요. 오히려 떨어졌죠. 민수 씨 첫 번째 집 5억에서 4억 7천으로, 두 번째 집은 6억에서 5억 5천으로 내려갔어요. 합쳐서 8천만 원 손실이에요. 여기에 3년간 낸 이자 1억 2,888만 원 더하면요. 총 손실 2억 888만 원이에요. 더 끔찍한 건 기회비용이에요. 만약 민수 씨가 그 이자 돈을 미국 S&P 500에 넣었으면 어땠을까요? 월 150만 원씩 3년 투자하면 원금 5,400만 원, 수익률 10%로 계산하면 약 6,200만 원 돼요. 근데 그는 그 돈을 은행에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도 집은 남잖아. 맞아요. 근데 그거 팔면 양도세, 중개수수료, 중도상환 수수료 나가요.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죠. 게다가 집 팔면 살 곳 없어지고 다시 전세 들어가려면 또 대출 받아야 해요. 이게 유동성 함정이에요. 자산은 있는데 현금은 없고 움직이려 해도 못 움직이는 굴레. 그럼 이 수학은 왜 민수 씨를 배신한 걸까요? 1990년 강남 음마아파트 평당 700만 원이었어요. 2020년엔요? 평당 7천만 원. 30년 만에 10배 오른 거죠. 우리 부모 세대는 이걸 몸으로 배웠어요. 집은 무조건 오른다. 빚내서라도 사. 그리고 그들은 진짜 부자 됐어요. 근데 지금은요? 완전히 다른 게임이에요. 1990년대 한국 경제 성장률 연평균 7%였어요. 2020년대는요? 2%대예요. 경제가 빠르게 커질 땐 모든 자산이 함께 올랐지만 경제가 멈추면 자산도 멈춰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과거 경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게 확증 편향이죠. 국제결제은행 자료 보면요. 최근 한국 가계부채 상환 부담 상승 속도가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이었어요. 빚은 빠르게 늘어나는데 소득은 제자리.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개인은 압박받고
어느 순간 터져요. 민수 씨가 3년간 이자로 낸 1억 2,888만 원. 만약 그걸 미국 S&P 500 ETF에 월 150만 원씩 자동 적립했으면요. 3년 뒤 평가액 약 6,200만 원. 수익률 약 15%예요. 근데 그는 그 돈을 오를 거라 믿었던 집에 갖다 바쳤고 지금 그 집은 8천만 원 빠진 상태죠. 차이가 1억 4천만 원이에요. 과거엔 부동산이 정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집값 매년 10%씩 오르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영끌하는 걸까요? 과거의 성공이 만든 환상, 그리고 남들 다 사는데 나만 안 사면 바보라는 동조 압력이에요. 그럼 이 굴레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미 3년간 이자 1억 넘게 냈는데 지금 팔면 그 돈 다 날아가잖아요. 민수 씨 목소리엔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근데 제가 물었죠. 그럼 앞으로 10년 더 이자 내면서 버티실 건가요? 그 10년간 또 4억 더 내고요? 이게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잘못된 선택을 계속 붙들고 있는 심리적 함정이죠. 도박꾼이 계속 돈 잃으면서도 이미 1,000만 원 날렸는데 지금 그만두면 손해라며 테이블 못 떠나는 것과 똑같아요. 경제학자들은 단호하게 말해요. 이미 쓴 돈은 안 돌아와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떤 선택이 더 나은가예요. 민수 씨가 지금 집 2채 팔면 손실 2억이에요. 근데 계속 버티면요? 10년간 이자로 4억 더 내고 그 기간 집값 안 오르면 총 손실 6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집은 내 자산이잖아. 정말요? 당장 못 파는 자산, 매달 이자로 피 빨아먹는 자산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예요. 진짜 자산은 내게 현금 갖다 주는 거예요. 배당 주는 주식, 임대 수익 나는 상가, 이자 주는 예금. 근데 내가 살면서 이자 내야 하는 집은요? 그건 자산이 아니라 소비재예요. 민수 씨는 결국 결단 내렸어요. 두 번째 집 팔기로 한 거죠. 자존심 상했지만 가족 무너지는 것보단 나았어요. 매달 200만 원씩 나가던 이자가 사라지자 비로소 통장에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는 그제야 숨 쉴 수 있었대요. 손목 자르는 심정으로 손실 인정하는 것. 이게 생존의 첫걸음이에요. 과거 실수에 매달려 미래까지 망가뜨릴 순 없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1억 모으면 뭐가 달라져요? 많은 분들이 물어요. 솔직히요. 1억으론 서울에 집 한 칸도 못 사요. 근데 1억 모아본 사람과 못 모아본 사람 사이엔 결정적 차이가 있어요. 그게 뭐냐고요? 바로 자본 근육이에요. 1억 모으려면 최소 5년에서 10년 걸려요. 그 기간 동안 매달 통장 들여다보며 소비 통제하고 충동 억누르고 유혹 이겨내야 해요. 친구들 명품 가방 살 때 당신은 중고나라 뒤지고 해외여행 가는 동료 보며 부러워하지만 당신은 한강에서 치맥하는 거죠. 이 과정이 자본주의 버틸 인내심 단련하는 훈련이에요. 1억은 숫자가 아니에요. 시스템이에요. 1억 있으면 연 4% 배당주에 투자해도 1년에 400만 원 들어와요. 월 33만 원, 통신비랑 넷플릭스 값은 나오죠. 이게 돈이 돈 버는 구조의 시작이에요. 자본주의는 자본 있는 사람한테만 친절해요. 없으면요? 평생 노동으로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1억 모아요? 24시간 코인 차트 보는 건 답 아니에요. 그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거든요. 진짜 답은 시스템이에요. 자동이체로 매달 일정 금액 S&P 500이나 전세계 주식 ETF에 넣는 거예요. 차트 보지 마세요. 뉴스 보지 마세요. 그냥 매달 돈 빠져나가게만 설정하고 당신은 본업에 집중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월급 300에서 500으로 올리는 게 코인으로 3천만 원 벌려고 도박하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전략이에요. 당신의 시간당 가치가 오르면 자본은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지금 당신 월급 명세서랑 고정 지출 내역 열어보세요. 내 삶 갉아먹는 나쁜 빚 없는지, 매달 세어나가는 구독료 없는지 뼈 깎는 구조조정 시작해야 할 때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로 시작해야 할 때거든요. 자산 10억 가졌지만 통장 텅 빈 사람과 자산 1억이지만 매달 50만 원씩 쌓이는 사람. 20년 뒤 누가 더 부자일까요? 답은 명확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